90년대까지 그 우리나라 미술은 이랬습니다. 이 이 근대회화라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일반인들하고 동떨어진 미술, 고고하다고 하는 게 맞죠. 일반인들은 도저히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자기들끼리 미술관에 갇혀가지고 체제를 비판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예술가들이라는 게 원래 그 근대 이후로 계속 체제를 비판하고 현실을 개혁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 현실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물, 추상 미술이라는 결과물만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칩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제가 아까 여기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미술가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6, 70년대. 일단 대통령상을 받는 겁니다. 국전에 출품해가지고 특선 이상의 상을 몇 번 이상 받으면 추천 작가가 되고 그리고 문교부에서 대학 교수 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일종의 국가가 인정한 화가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면 대학 교수의 명성으로 다시 화가 작품이 더 비싸지고 이게 외국은 화가가 죽고 나서 값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죽기 전에 살아서 명예를 다 떨치고 죽고 나면 싹 사라지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통령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전시회 가서 이제 한번 쑥 돌아보면서 어우 저거 좋네 한마디 하면은 그게 막 유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해에 대통령상을 받은 게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정책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뭐 한국적인 것, 민족적인 것, 뭐 역사 전통 이런 거 강조하면은 그림 작품에 맨날 유물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도자기 나오고 뭐 청자 나오고 이런 것들을 쭉 깔아놓은 정물을 그리고 하얀색 그림을 대통령상 받으면은 뭐 백예민족을 강조하면서 하얀색 그림이 유행하면 하얀 그림으로 막 뒤덮이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강조할 때는 이렇게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그림들이 막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 상 받은 게 관역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일본을 예, 요겁니다. 이게 보면 그냥 이렇게 화살은 이순신 장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관역이기도 하고 일본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상을 받는 겁니다. 상을 받아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서 상을 받는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술이 자생적으로 발전했다기보다는 상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이때 당시에 추상 미술이라는 게 나라에서 미는 분야였습니다. 민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워낙 예술가들은 정치에 참여하기를 좋아하지만 한국의 예술가들은 정치에 동떨어져 가지고 고고하게 자기 정신세계나 추구하면서 국전에서 상 받는 법에 좀 요령이 생기는 겁니다. 국전에서 상 받는 요령이 생겨서 알 수 없는 그림들을 막 그리고 이제 그게 화단의 화풍이 됐습니다. 그림값은 너무너무 비싸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 일반인들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이게 그 유럽에서 말하는 살롱 미술이 돼버린 겁니다. 화랑가에서만 유행하는 그 미술. 그런데 이제 이런 미술들이 한참 유행하고 제도권 내에서는 그런 미술이 유행할 때 69년부터 일부 예술가들, 이제 삐딱한 예술가들이죠.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도도한 척하는 사람들을 그런 미술가들은 대학의 주류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 참여하는 미술가들, 또 노동운동할 때 노동 현장에 가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벽에다 걸어준다든지 주로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벽에다 걸개 그림, 벽화나 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유럽처럼 제도권 미술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참여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뭐냐, 그 비판도 일부 하기도 합니다. 그 고고한 척, 미술관에 갇혀있고, 잘 먹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정권에 부역하진 않았지만, 나서서 부역하진 않았지만, 그,
그 뭐냐, 그 침묵함으로써, 미술이 침묵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체적인 거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대개가 저기 한복을 입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 주로 이렇게 대상이 귀족들, 높은 계급이 아니라 민중들이 서로 행복하고 화합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기, 기존의 미술 화풍은 이랬고요. 여기서 탈퇴한 게, 여기서 벗어난 게 민중미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 띄운 김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막, 백이민족 강조하면 하얀색 그림들이 막 등장했었고, 전통 강조하면 유물들을 잔뜩 늘어놓고, 그걸 그려서 정물화를 그려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추상미술 유행하면은 추상미술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미술이라는 게 누가 그렸는지 알 수도 없고, 뭘 그렸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냥 화면에다가 빨갛게만 칠해놓고 막 내 작품이다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막 저 세계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미국 영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추상 미술을 그리면서도 또 이런 그림도 그립니다. 1900 이게 몇 년도냐? 제가 지난번에 김종필 총재 말씀드렸었는데, 김종필 총재가 미술에 되게 조예가 깊습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동상 만들기도 하고,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고, 미술가 지원도 하고, 미술과 관련된 법도 만드신 분이고, 본인이 그림에 되게 조예가 깊었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가 하자. 까먹었네. 이제. 민족 기록화. 예, 민족 기록화. 예. 민족 기록화 제작을 하자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당시에 대학 교수들, 유명한 화가들한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까지 가난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물감이나 캔버스 구하기도 힘들고 가난하니까 여기 일본에 가가지고 4톤 가량의 트럭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감과 캔버스를 사가지고 와서 화가들한테 쫙 나눠줍니다. 1000호짜리 1호가 엽서 한 장 크기입니다. 근데 1000호면은 무지무지하게 큰 캔버스입니다. 그걸 나눠주고 이제 정권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게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민망했는지, 정권을 찬양하는 그림에 더불어서 이렇게 경제개발 성과를 부각할 수 있는 그림도 그리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위대했다고 생각되는 시대의 그림들을 그리라고 나눠주는데, 이 화가들은 그때까지 추상미술, 도대체 뭘 그렸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추상미술을 그리던 사람들도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국무총리가 찾아와서 이런 걸 그리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물감과 그 캔버스도 그냥 나눠주고, 그림이 다 끝나면 그 그림을 또 돈 받고 사주고, 그리고 전시까지 해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찬양하는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되게 유명한 화가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박장군, 한강도호, 이렇게 쿠데타 이렇게 해서 한강다리 건너오는 모습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게 민망하면은 역사적인 그림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월남전을 미화하는 그림들. 이 꽃과 나비, 그런 거 그린 걸로 유명한 천경자 씨도 뭐 꽃과 병사,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오성우 구출, 김기창의 초원, 다 이름들이 저는 미술 쪽을 잘 모릅니다만 되게 유명한 화가들입니다. 되게 유명한 화가들이 전쟁을 월남전에 대해서 이렇게 미화하는 것, 혁명을 미화하는 그림, 아니면 역사적으로 과거에 찬란했던 전투들,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그림, 아니면 경제 개발을 미화하는 그림들을 잔뜩 그립니다. 근데 군인들이 하는 일이 늘 그렇듯이 시간을 많이 안 줍니다. 많이 안 주니까 막 물감이 그 전날까지도 다 안 마른 걸 들고 와가지고 전시장에다 갖다 걸고, 전시가 끝나니까
이렇게 많이 그린 그림들이 처치곤란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그 돈 많은 기업들한테 주로 은행들한테 니네가 그림 사가라 그래서 강매를 합니다. 하나씩 다 나눠줘 버립니다. 저기 다 팔아버리니까 이 기업들은 그냥 뭐 나라에서 사라 그러니까 사가지고 와서 대충 방치를 합니다. 대충 방치해서 이때 그려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림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제. 그렇죠. 근데 김종필 씨는 이렇게 유럽에 와서 이 그림들 미술관에 가면 다 그렇잖아요. 막 나폴레옹 장군도 있고 자기들 역사를 미하는 그림들, 전투를 미하는 그림들이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에 잔뜩 있는 거 그런 거에 영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어떤 논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저기 왕실 박물관인가 거기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그 뭐냐 일본 일왕 일본의 자기들 말로 천왕궁에다가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는 이런 전쟁 기록화, 민족 기록화를 잔뜩 그려서 쭉 늘어놓은 걸 모델로 해서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근대 국가를 선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 김종필 씨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면 대충 맞습니다. 선전하는 미술들입니다. 미술가들이 또 정권에 야합했다 그럽니까? 그냥 뭐 먹고 살려고 그랬겠죠. 먹고 살려고 자기는 추상 미술을 그리다가 나라에서 뭐 캠퍼스 주니까 받아다 그림 그리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겁니다. 대충 다. 근데 제가 어릴 땐 이걸 민족 기록하라고 해가지고 우표도 발간하고 막 여러 군데 소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급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그림도 많이 카피를 하고 카피했다 그럽니까? 뭐 카피도 하고 뭐 정신없이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우리나라 근대 미술은 좀 엉망입니다. 예, 많이 엉망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 독재 하에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미술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림을 막 그려주고 자기는 출세하고 그게 미술의 화풍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이 그림들 보시면 전쟁 미화하는 그림, 이건 또 저기 역사를 미화하는 그림이네요. 역사를 미화하는 그림들, 연계 소문의 사수싸움, 이건 어느 논문에서 그림을 따왔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급하게 그려본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역사화라는 장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동상 세우는 전통도 없었고 이건 철저하게 근대 유럽의 저기 역사인데 이걸 일본이 가져갔고 일본이 그냥 동상 세우기를 따라했고 일본이 근대 만주 국가 세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좀 따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뭘 그려야 될지 역사를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역사화들 저렇게 전투 장면들, 왕 대관식 장면들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고 참고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두 개가 구도나 뭐 색감이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두 개 나열해 놓은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도 일본 작품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이 친구가 누구더라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이었는데 박혜성 그 친구가 쓴 논문일 겁니다. 이렇게 비교한 그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림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작가들은 돈 벌고 출세했습니다. 작가는 돈 벌고 출세하는데 그림은 사라지는 이런 좀 우스운 일이 7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래 비슷하지 않냐 뭐 그렇게 했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깃발 세우는 느낌이 이오지마의 전투 미국 사진 같은 느낌도 들고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역사를 찬양하는 부분이었고 이제 여기는 또 혁명을 찬양하고 역사를 찬양하고 근대 산업 개발의 성과를 찬양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런 그림들을 유명한 대학 교수나 화가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경부선 처음으로 나왔던 경부선을 찬양하는 그림 찬양한다 그냥 경부선을 그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사진을 하나 베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재 이렇게
신라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박정희 시대까지는 신라가 저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황금 시기라고 계속 얘기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신라 경주가 바로 대구 옆에 있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던 게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양강댐도 뭐 이게 시적 중에 하나인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 큰 댐을 짓는데 뭐 해외 공개 입찰을 시켰더니 해외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큰 댐은 콘크리트로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설계를 해왔는데 그때 현대 정주용 회장이 모래와 자갈을 잔뜩 채운 토사식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모래와 자갈로 만든 댐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굉장히 절약이 된다나요. 근데 절약은 되지만 댐이 무너졌을 때 토사가 쏟아져서 뭐 이렇게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탄이 떨어졌을 때 콘크리트는 깨지지만 흙에는 폭폭 파묻혀서 뭐 터지지 않는다. 뭐 그런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정중 회장이 이걸 수주하면서 거의 원가도 안 되게 너무너무 싸게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맡겼는데 그 대신에 조건부로 이제 한국의 도로교통법을 교체가지고 도로 포장하는 콘크리트 두께를 더 두껍게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저기 현대에서 트럭을 팔아야 되는데 트럭 하중이 도로를 다 깨고 다니기 때문에 그 트럭이 다닐 수 있게 포장을 더 두껍게 해달라? 뭐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트럭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댐이 생기면 한강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저기 압구정동 쪽 땅, 쓸모없이 버려진 그쪽 땅의 이제 물이 관리가 되면 금싸라기가 될 걸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압구정동 쪽에 땅을 싹 쓸어 담아가지고 소양강 댐이 생기고 나서 거기다가 현대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참 많던데 예, 샜습니다. 이 소양강댐, 이 아무 의미 없는 이런 그림도 그냥 그래서 냅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이제 75년, 평양에 지하철이 먼저 나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70년대까지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뭐, 이념적으로 전쟁은 중지됐으니까 계속 대치 상태에서 서로 막 천리마 운동하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체제가 서로가 더 우월하다는 걸 과시하고 막 경쟁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을 때 7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얘기 들었었습니다. 70년대 중반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평양에서 먼저 지하철을 오니까 곧바로 부랴부랴 서울에도 이제 지하철을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하철을 놨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네요, 지금. 광개토대왕의 영토학장. 민영환의 자결순국. 여기 이 그림이 외국 그림이 자꾸 붙어 있는 건 보고 그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이 논문을 쓴 사람은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얼핏 봐서는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구도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성과를 과시하는 중화공업 단지들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게 참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정말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림들을 그립니다. 이제 화가들이 이렇게 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대학 교수도 되고 유명 화가가 돼서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정권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도움 주고 충성하고 이렇게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림들 그려가지고 뭐 쌍용 시멘트, 현대조선소 이런 그림 그려서 아마 그 해당 기업이 사갔었을 겁니다. 사가서 어디다가 처박아 놨는지 알지도 못하고 작가도 자기 자부심 없고 막 그런 그림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는 1000호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은 과거에 유럽 사회 공산권 국가에서도 많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예요. 경제 개발 아니면 노동자들 모습을 참 많이 그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림 그리는 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을
썼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북한 그림 같은 거요. 북한 그림에서 보면 항상 북한 그림은 누군지 주제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뭔가 그 국가 혁명을 완수하자 그런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고 주제는 예,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그림들이고 내용은 보면 일반인 무식쟁이 누구라도 애들이라도 뭐 노인이라도 누구라도 보면 한눈에 대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해하기 쉬운 그림. 추상 미술은 사회주의에서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근데 과거의 추상 미술들 보면 이제 이때는 노동자들 이 주제가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자들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리 피메노프 예. 여기는 농부가 굉장히 멋지게 폼을 잡고 있고요. 여기는 노동자들인데 철강 철공소가 아니라 제철소에서 쇠를 녹이고 있는 쇠처럼 단단한 예, 근육을 가진 그런 노동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동자들이 강한 역사와 산업의 주체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데 같은 주제를 그려도 우리나라는 예, 이게 북한 그림입니다. 이게 북한 그림인데 여기는 보면 노동자들이 환하게 모여서 다들 즐겁게 약간 뭐 이렇게 반상회 하듯이 즐겁게 불을 지펴서 쇳물을 뽑아내는 전사들 뭐 이런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쪽 남쪽 그림 우리 남한 그림을 보면 포항제철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노동자들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서 그림의 주제는 기계입니다. 기계 산업화 근대화 우리 잘 살게 된 국가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노동자들은 다 가면 쓰고 있고 뒷모습 보이고 있고 다들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환하게 막 다들 즐겁게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같은 그림을 그려도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예,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다르게 드러납니다. 70년 그림. 예, 이제 대충 드린 말씀 다 드렸으니까 의미 없는 그림들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가들입니다. 이 작가들의 태도. 아, 이것도 있네요. 지금 이제 동유럽 쪽인 것 같은데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즐겁고 신나게 협동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부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 우리나라 그림에서는 다들 허리 숙이고 고개 돌리고 땅만 치다 보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긴 등 돌리고 일하고 있고 여긴 귤만 따고 있고 여기서 주제는 이게 밭이고 배고 수출입 국이고 이 감귤 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은 주제는 노동자고요. 그래서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려도 가치 체제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도 그리는 방식이 되게 달랐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들은 작가 자신들도 창피할 겁니다. 그래서 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없고요.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저기 관장님 그 민중미술 쪽이셨던가 그 관장님이 이 민족 기록화 그림을 전시하겠다고 했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아직도 유명한 분들이고 계속 6, 70년대를 통과하면서 유명했던 분들이라서 예, 이분들의 작품도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받기가 싫은 겁니다. 그냥 창피한 겁니다. 이렇게 예,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녹화를 안 하면 저기다 띄우지만 않으면 말을 좀 더 편하게 할 텐데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살아 계시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살아 계신 분을 비판한다는 건 굉장히 자살의 행위입니다. 자살의 행위고 제가 유튜브를 공개로 띄워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쭉 넘어갈게요. 이게 다 그저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역사를 이해하는 게 여기 이게 전승편인가 그럴 겁니다. 민족 기록화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 앞에는 역사를 찬양하는 전승편, 뒤쪽이 경제개발편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역사를 찬양하는 그림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역사를 찬양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역사를 찬양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역사를 찬양하는 그 의도가 그 뒤에 숨겨진 그게 조금
조금 의심스럽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네요. 지금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천무과에서의 낙방, 이건 이제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지금 말타기 좋아하시고 활쏘기 좋아하고 뭐 그래서 이 시대 6, 70년대 뭐 이렇게 말타기, 활쏘기 이건 그냥 저기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거다. 워낙 박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서 동상도 전국에 막 몇백 기가 세워지고 저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승복 어린이랑 같이 제일 많이 세워진 동상이 충무공 동상이었고요. 미술의 테마가 뭐 거북선, 이순신, 활쏘기 이런 게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시대에 왜 또 화살을 저렇게 좋아했지? 그러면 그냥 그건 박 대통령 때문이고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예, 근데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압적이어서 그랬겠지만, 예, 이거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사진들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림들을 대대적으로 그려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부터 이런 미술들, 원래는 굉장히 70년대부터 쭉 있었지만 그때는 함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80년대 노동운동이 시작되면서 민중미술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보여드린 그림들처럼 뭐라 그럽니까? 약간 좀 치사하죠. 야비하죠. 출세하려고 상 받으려고 추상미술을 그리고 나라에서 시키니까 또 역사를 찬양하는 구상미술은 뭔지 알아볼 수 있는 미술입니다. 구체적인 미술. 사람을 그리면 명암을 지키고 르네상스식으로 또렷이 알아볼 수 있게 그림을 그리고 자기 작품은 추상미술을 그리고 당대에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그림, 이렇게 서구식으로 치면 인상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데모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게 정부에서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데모 그림처럼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이 또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커다란 그림, 벽화 아니면 천에다가 붓으로 막 급하게 그리거나 판화로 찍어놨는데 그 당시에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믿어졌던 그냥 이렇게 낙서한 것처럼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리고 평가가 되게 박했습니다. 이런 그림들 그리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민중미술의 또 다른 하나 캔버스에 그린 건데 이게 지금 되게 재밌습니다. 이 그림이. 예. 민중미술 중에서 신학철의 모내기 이게 이제 법원에 간 그림입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렸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감옥 가서 2년 살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림을 어떤 내용을 그렸냐면 보시면은 제목은 모내기고 소가 이렇게 밭을 갈고 있고 요 앞에 보면 람보도 있고 뭐 미국 담배도 있고 뭐 이게 탱크도 있고 이게 네트 헌터 뭐 이렇게 아마 미국 문화를 표현한 걸 겁니다. 미국 문화를 표현한 걸 거고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참을 먹고 춤추고 있고 여기 뒤에는 지금 백두산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열매죠? 꽃인가 이게 무엇가? 이렇게 뭐라고 써놨던데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초가집이 어디 있나? 초가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초가집 뒤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 다 한복 입고 덩실덩실 춤추고 있고 참 먹고 있고 농사 짓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 서울시 대공 형사가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간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가서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여기 백두산 북한을 찬양하는 그림이다. 여기 지금 북한의 그 김일성 생가, 초가집이 김일성 생가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남한 주민들은 이렇게 소처럼 일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미 운동을 주도한다? 예. 뭐 이렇게 람보랑 여기 미국에 샘 아저씨가 있네요. 요거 샘 아저씨입니다. 유명한 미국 엉클 쌤. 예, 예. 흰머리에 샘 아저씨. 그래가지고 재판에 갔는데 그림에 압수되고 갔더니 이제 그 뭐냐 그림인데 캔버스에 있는 그림을 다 떼가지고 이렇게 여러 겹 접어가지고 노란 정금 봉투에 담아놨더랍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보관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는 그림이 아닌 겁니다. 이적 표현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재판에서 이거 김일성 생가를 그린 거 맞냐? 무슨 소리냐? 그냥 초가집인데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그냥 저기 농사 짓다가 중간에 참 먹고 노는 건데요. 예,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아저씨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육촌 형님이라고 했던가 뭐 예. 그랬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듣고 있다가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가지고 이게 아무리 봐도 그냥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요게 아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은데 미국 이때 분위기가 반미운동 한참 일어날 때 남북한 통일을 민족끼리 해결하자 뭐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세의 간섭을 뭐 배제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취지로 그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다가 재판에서 그냥 1심,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맞는데 이거 뭐 그냥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고 북한 찬양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 가가지고 뒤집어져서 유죄가 나서 2년을 살다 나오신 걸로 알고 세상에. 이 90장 이렇게 밑에 내용이 있는데 김일성 생가 아니다. 그리고 징역 15장 잘못 봤네. 어쨌든 유죄가 나왔습니다.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하고 징역 10월, 선고유예 2년형 확정, 그리고 그림은 압수해서 압수물 보관 창고에 넣고 그랬다고 돼 있네요. 이제 감옥을 실제로 가진 않고 저기 선고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안 간 거 맞죠?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대로 복권이 안 된 것 같으네요. 복권이 안 됐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생적으로 미술 운동이 일어난 게 이게 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다 앞에까지 보여드렸던 건 다 외국의 아류작들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막 추상 미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정권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기 쭉 말씀드렸던 유럽의 신고전주의 정권을 찬양하는 그림 신고전주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대 이전의 그림 권위에 종속되고 권위를 찬양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그림들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편성했다 그럽니까? 편성해서 예.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등장했던 이 민중미술 최초의 한국의 근대적인 자생적인 근대 미술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한 페이지 가지고 시간 너무 많이 떠먹었네. 82년 이제 뭐 넘어가도 될까요 지금? 네. 이게 통금 해제되고 나서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되고 나서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서 당근으로 통금 해제해주고 대중문화 풀어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S 정책 스크린 스포츠 이게 세 가지를 막 부흥시켜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정치로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올림픽을 유치하고 이제 80년대가 되게 문화가 많이 바뀌는 시절입니다. 이 올림픽 때문에요. 대중문화를 국가가 의도적으로 약간 조작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때 들어서 이제 대중 가수들 제가 알기로는 붐이 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근데
노래를 아직까지는 검열하고 사진에 검열하고 재단하고 뭐 가수가 앨범을 내면은 앨범 중에 꼭 반드시 하나 건전 가요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체제 비판적인 건 다 뭐 없앴다 검열해버렸다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심야 영업이 활성화돼 가지고 온통 밤에는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극장에서는 야한 영화만 틀어대고 그리고 스포츠 시대가 들어가면서 텔레비전은 맨날 이렇게 체육, 운동 이런 것만 보여주고요. 체력은 국력이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끝날 때쯤 슬로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80년대 꽃을 피웁니다. 운동복 시장이 그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애들이 교복을 안 입게 되니까 마땅히 옷이 없어서 되게 스포츠 브랜드들 소비하기 시작하고 이때 시장 개방을 합니다. 외국에 그 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산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교복 자율화, 두발 자율화, 예, 여기 있네요. 칼라 TV 보급. 이런 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전혀 한국에 없었습니다. 예. 새롭네요. 지금 이거를 보니까.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방공이 사라진 건 아니고 여전히 방공에 대해서 강조하던 시절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 해돌이 대모험을 보고 독후감을 썼던 기억이 나서 예, 아주 정신교육에 좋은 걸 같습니다. 이제 올림픽은 다가오는데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고작 이런 겁니다. 이게 아마 동생이 북한에 납치됐던가, 납치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꼬마가 동생을 찾으려고, 동생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북한으로 같이 가가지고, 아버지구나, 동생이 아니라. 이제 북한에 갔더니 아버지가 강제 수용소에서 막 이렇게 맞고 일을 하고 있는 걸 데리고 돌아오는 만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 애들한테 보여주던 만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여주고 단체 관람하고 독후감 쓰던 뭐 그런 만화였던 걸로 예, 그 붙여놨습니다. 만화 영화? 예, 예, 예. 해돌이라는 건 또 뭐예요? 해돌이? 예, 이름입니다. 이 해돌이가 예, 이름입니다. 애기의 이름? 예, 예. 이것도 어릴 때 이런 책을 봤었었는데 그냥 이제 붙여놨습니다. 저보다 뭐 더 앞서 하셨으니까 근데 재밌습니다. 내용이 이거 초중고 호국 도서라고 해가지고 보통 여름방학 때 이렇게 책 나눠주고 독후감 써가지고 내면은 상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스토리가 재밌어서 뭐 이런 책이 있구나. 예, 어머, 처음 보네, 이런 책은. 이 친구가 뭐 스토리가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를 그만두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 선생님 되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게 급하다. 예.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 선생님으로도 할 수 있다. 이제 사격을 배우고 이 내용이 나중에 탱크가 넘어올 때 아마 자폭하는 내용일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서. 아이고. 예. 아이고. 끔찍하다. 여기 있구나. 예. 딱 그냥 70년대라 분위기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들한테 독후감 쓰라고 주는 책의 내용이 보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명예, 성공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는? 근데 왜 끝에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딱 영웅이 돼서 살아나면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뭐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80년대 포스터들, 예. 이게 저건가 보다. 애기. 예, 예. 좀 많다. 가족교육협회. 그리고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이제 80년대 영화가 대충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때 풀어준 게 역사 사극에 야한 거. 거기다가 이게 여기 있구나, 씨바지. 이때 보면 되게 정근대적인, 뭐라고 말씀드릴까, 이게 딱 영화들이 오리엔탈리즘 영화입니다. 이렇게 정근대적인 사회에
그 한마는 여성, 막 하얀 소복을 입고, 이렇게 막 주로 성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시바지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영화제인가 강수연이 여우주연상 받으면서 이 슬로건이 되게 유행했는데,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영화다. 근데 이 내용이 보면, 강수연이 그 노비들 사는 집의 딸이었던가 그랬는데, 이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 양반집에서 그 어린 그 노비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대리모 씨바지로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얘가 할 일은 대감님 자식만 낳아주고 나와야 되는데 이 대감이 그 어린 여자애를 데려다 놓고 이제 저기 이제 밤일을 치르고 났더니 이 대감이 약간 좀 이렇게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여자애를 임신만 하면 둬야 되는데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니까 자기 집 안에 두고 사는데 그 마님이 이제 이 여자애가 너무 꼴보기 싫은 겁니다. 애는 낳아줘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대감이 자꾸 얘를 찾아가니까 막 얘를 불러가지고 종아리 때리고 막 괴롭히고 아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얘는 어린애가 이제 대감한테 처음으로 정을 줘가지고 대감을 약간 사랑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어쩌 해가지고 마님한테 계속 괴롭힘 당하면서 애를 놓습니다. 애를 놓는데 애를 저기 뺏고 얘가 돈 받고 나가는 게 맞는데 얘가 못 나간다고 버텼던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못 나간다고 내 새끼라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강제로 애를 뺏고 여자를 쫓아냈나? 끝에 죽었나?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쫓아내고 죽였던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지금 스토리만 보면은 굉장히 야만적인 내용인데 야만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그다음에 이게 거의 아프간 탈레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노비 하나 사와가지고 애를 낳게 하고 애만 뺏고 여자는 쫓아내고 뭐 죽인다 이런 스토리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들어서 그것도 이게 음란물이랑 결합을 하면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예, 외국에 나가 상 받았다고요. 이게 좀 임권택 감독은 또 이걸로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임권택 감독은 한국적인 영화를 하는 분으로 이제 떴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시대 분위기를 참 함부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영화들이 뭐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그러고 나선지 그 전에 영화였는지 뭐 대충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사극 그리고 그 에로 영화 예 대충 이런 분위기로 쭉 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시장 개방을 하고 나서 외국 물품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게 국산품 애용 운동 시장 개방되고 나서 국산품 다 죽는다고 엄살을 들면서 국산품 애용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게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슬로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광고가 그 시작이었는데 그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신토부리 뭐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신토부리라는 얘기를 계속 노래로 나오고 외국 제품 사는 사람들 그때 뭐 그런 사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외제 담배 피는 사람들을 막 정오하고 외국 돈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반민족주의자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외제를 많이 쓰는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살인한 사건 그게 있었는데 분위기가 되게 묘했습니다. 아까 그림 아까 모내기 하는 농사도 한국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하면서 뒤에 농부들이 하얀 조선시대 옷 입고 춤추고 있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시대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올림픽 준비하면서 이제 그 국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디자인들이 한국적인 거, 예, 전부 주제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한번 쭉 보실게요. 이제 뭐 모든 마크를 만들면 전부 태극입니다. 태극기. 이게 이 태극이 계속 유행을 하다가 80년대 3태극이 나와서 히트를 친 것 같고요. 이게 태극기에 태극이 있긴 하지만 태극은 사실 우리 문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함부로 말할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 시대 80년대는 전부 전통입니다. 전통 한국 전통 문화.
그리고 재밌는 건 이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조선시대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셨거든요. 조선시대를 싫어해서 그때 새마을 운동이 마을 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그 노래 확인해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한 게 맞더라고요. 예, 초가집 없앤다는 게 그냥 낡은 초가집만 없애는 게 아니라 성황당이나 무당집, 이렇게 옛날에 그 마을 입구에 보면 장성 이런 것들까지 싹 없애버립니다. 그 미신, 과거의 악습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기준에서 조선시대는 망한 왕조고 악습 덩어리다.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망해도 싼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앙시의 레짐, 구시대 악습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조선시대라는 역사가 거의 지워져 있습니다. 지워져 있는데 80년대 들어서 조선이 이제 저기 역사적인 것들을 많이 발굴하면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해외 홍보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찾는 과정에서 조선이 되게 많이 다시 복권됩니다. 다시 많이 살아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세종대왕 한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언제나 세종대왕이 이순신 다음이었는데 그때부터 세종대왕이 다시 복권되고 한글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되고, 그리고 박 대통령 시대에 또 안 나왔던 게 선비, 유교 문화였습니다. 근데 보면 학 같은 거, 대나무, 매낭국죽이 선비의 지조 같은 거니까 선비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살아나고, 농악 때 이렇게 얼룩달룩한 것들, 이런 거, 무당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시대에 많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보면 소재들이 과거 역사적인 전통들을 발굴해낼 때 보면 그 소재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70년대까지는 거의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신라건관, 천마총, 첨성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조선이라고 한다면 활쏘기, 말타기, 뭐 이런 정도였다면, 이제 80년대 넘어오면서 이게 고구려 시대 유적인가요? 음양오행인가? 여기에 보면 제 흔히 말하는 무당색들이 막 덕지덕지 갖다 붙어져 있고, 미신이라고 얘기하시던 음양오행에 나오는 그 사신도 북현무 동 좌백호 우현무 남주작 북주작 모르겠다. 그거 전설상의 네 마리 동물이, 예, 여기 네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새, 용, 호랑이, 거북인가? 예, 막 헷갈립니다, 이제는. 옛날에 음양오행 공부 한참 했었는데, 네, 이거는 또, 조선시대 천마, 그 기와 지붕 천마를 상징화했다, 그러고, 이 올림픽을 전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디자인, 문화예술 수준이 확 높아집니다. 아까 이제 70년대까지는 국가의 입맛에 맞는 것만 발전했다면, 80년대 들어서 칼라 TV 나오고 대중문화 개방되면서 막 융성해지고,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 나라의 국민이 외국 사람들한테 도대체 뭘 보여줄 거냐, 보여주기가 너무 창피한 것들이 많으니까 역사적인 것들을 발굴해내는데, 박 대통령 시대 70년대까지는 전혀 손 안 대던 다양한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디자인하고 홍보하고 뭔가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내고,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게 뭐라 그럽니까? 대부분 다 외국인 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한 것들. 아우, 저 촌스럽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뭐지? 그런 것들도 많은데 외국인들 보기에는 좀 있어 보이는 것들, 외국에 없는 한국의 전통적인 것들,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발굴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이게 예술의 전당 어딘지 아시죠? 이거. 서초구에 있는데 예술의 전당을 짓는, 시간을 너무 많이 지났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예술의 전당을 짓는데 여기에 그 건물을 짓는데 뭔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걸 집어넣어라,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지시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건물이 막 지어지는 과정에 갑자기 뜬금없이 설계 변경이 됐는지 여기에 조선시대의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선비다. 선비가 문화예술의 중심이 맞으니까요. 하면서 여기다가 선비의 갓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가시구나. 예. 그리고 음악당에는 선비들이 들고 다니던 부채가 여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부채입니다, 이게. 네. 각과 부채가 건물에 이렇게 탁탁 들어간다. 이거 참 재밌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림픽 주경기장, 이게 70년대 말에 박 대통령 지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김승원 씨가 이제 막 뭘 만들고 나면 막 전통에 대해서, 한국 전통적인 거에 대한 약간 강박이 있어가지고, 항상 뭘 만들어도 한국 전통의 미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프랑스 국립경기장, 그거랑 되게 닮았는데, 이걸 짓고 나서 한국의 백자의 미를 살린 작품이다. 뭐, 한국 전통 첨화 선을 표현한 작품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면 혼나니까요, 분위기가. 예. 예. 또 어때요? 진짜 모르셔서. 63빌딩입니다. 이렇게. 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63빌딩을 그때 당시에 이제 대부분 다 외국인들 눈으로 의식을 한 거니까요. 그때 지은 거예요? 올림픽. 예, 올림픽 전후에서 처음으로 지었는데 설계를 못하니까 미국의 SOM이라는 설계사에다가 줘가지고 실제로 63층이 아니라 당시에 일본의 62층이었나 하는 최대 건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높게. 그보다 한층 더 높게. 근데 실제로 한층 더 높았다기보다는 뭐 지하를 더 팠다고 했던가 하여튼 어쨌든 한층 더 높은 걸로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때는 이렇게 뭔가 좀 과시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군인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뭘 만들면 동량 최대, 동량 최고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국회의사당 지을 때 동량 최고 크기의 돔, 뭐 동량 최대 높이의 최대 크기의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때 지어진 것도 그렇습니다. 최대 높이의 빌딩, 동량 최대 크기의 기와 지붕으로 만든 동량 최대의 규모의 기아 지붕, 올림픽 한 해 전이네요. 늘 그렇지만 군인들이 좀 언제나 급하게 하니까 이거 짓다가 막 안에 내부에 불 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콘크리트와 이거 박정희 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랑 또 되게 유사하죠. 기아 지붕도 하고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군인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고 결의 탑, 이건 철안 독립기념관이네 지금. 자꾸 시간이 1시간 넘어버린 것 같은데. 사진들. 어머, 사진도 어디. 올림픽 얘기하면 이거. 뭐 이렇게 많았구나. 올림픽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